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평양역을 출발하는 북한 예술단을 뜨겁게 환송하는 김여정 제1부부장. 현송월 단장과도 반가운 인사를 나눕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한 친동생으로 설마했던 김여정의 방남이 현실화됐습니다. 북한은 오늘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파견하는 고위급 대표단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포함시키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관련 직책 및 다른 외국 정상의 가족들이 축하 사절단으로 파견되는 사례도 함께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가족을 의미하는 이른바 백두혈통의 일원이 우리나라에 오는 건 김여정이 처음입니다. 김여정은 김정일의 세 번째 부인 고영희의 막내딸로 올해 36살인 김정은보다 4살 아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의 절대적인 신임 속에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며 오빠를 보좌하는 모습이 여러 번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당 행사장에서 맨 앞 주석단에 앉아 부쩍 높아진 정치적 위상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여정 동지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당 책임 일꾼들이 공연을 보았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헌법상 대외 수반인 김영남을 단장으로 김여정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원으로 하는 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절대 집행유예가 나올 사안이 아니라며 향후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계열사 합병과 관련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재판 등 다른 국정농단 사건의 판결에서 증거 능력이 검증된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합리적 근거 없이 무시해버렸다고도 했습니다. 특검도 오늘 또다시 입장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무리한 집행유예로 석방하고 다른 뇌물 공여 사건과 달리 부당하게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판단하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독일 코어스포츠로 36억 원을 보낸 게 재산 국외 도피가 아니라는 판단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판사는 재산이 국외로 빠져나갔다면 그 의도와 상관없이 국외 도피로 보는 판결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이 증거로 인정된 게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도 항소심과 같은 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김동혁 씨가 다스 관계자와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이야기를 나눈 건 지난 2016년입니다. 저기 도곡동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6년보다 몇 해 전에 이시영 씨가 이상은 씨에게 도곡동 땅 판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영감이 시영이 보고 달라고 해가지고 거야. 시영이가 이상은 씨보고 내놓으셨으면 난 그런다 분명히 안 되는 거야. 대화 속에 영감으로 표현되는 인물은 이 전 대통령으로 추정됩니다. 2007년 검찰과 이듬해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이었던 만큼 한동안 상황을 지켜본 뒤 원래 자기 소유인 땅 판 돈을 되찾으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의 대화에 등장하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되찾은 땅 매각 대금 일부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두 차례의 대규모 수사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던 가족 간의 은밀한 내부 거래가 또 한 번 법의 판단을 받게 될 경우 이들의 대화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오늘 날씨는 바람 안 불고 햇볕 아래 있었더니 봄 날씨.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렇게 추웠는데 평창 올림픽 시작하려고 하니까 안 추워지는 뭐 이런 느낌. 그 살짝 도움 되는 거죠. 네. 방송 나가는 날 그 다음 날이 바로 개막일이기 때문에 날씨가 일단 개막 시기에는 안 춥고 나머진 추워도 상관없어요. 추워야 제맛이죠. 네.
근데 개막식은 워낙 사람이 이제 많고 내빈도 많이 오니까 약간 풀려주면 날씨가 풀려주면 좋죠. 평창이 추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예. 평창이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명정님. 안녕하세요, 이병조입니다. 다음에 평창은 온도가 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마차님. 안녕하세요, 극중주의를 추구하는 마차입니다. 아, 예. 겨울 올림픽은 추운 게 맞고요. 추워도 되고 개막식만 뚜껑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2월 7일이니까 설 명절이 사실상 이제 뭐 한 10여일 정도 남았는데 일단 호주산 소갈비 있잖아요. 그거 매진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주문하실 수 없고요. 예, 이번에는 제가 성공했습니다. 그러네. 오늘 또 그런 분 한 분 있었어요. 소갈비 그거 주문 어디다 하면 되죠? 지금 매진됐어요. 이렇게. 그런 일이 하나 있었고. 삼바이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잘 나가는 그런 품목이고 건실한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어떤 분이 산양산삼 제가 봐도 명절 선물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약간 뽀대나 보이는 측면에서. 근데 품질 검사 합격증 있냐 없냐 이렇게 댓글 다신 분 한 분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있어요. 그 처음에 삼바이라는 것이 품질 합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거든요. 임업진흥원에서 나온 품질 검사 합격증이 있습니다. 한우라든지 표고버섯, 꽃감, 뭐 벌꿀, 멸치, 굴비 등등의 특별한 선물의 보고 같은 곳이니까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요. 팟빵 공지사항에 보면 명절 선물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삼바이는 2월 18일까지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고요. 다음에 오색 찰란 떡국 세트 있죠. 이거는 거기에 보면 생굴 매생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당장 해 드실 분들은 주문해서 먹으면 되는데 명절용으로 쓰기는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떡국 세트가 아닌 오색 떡만 따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검색에 이제 등록이 돼 있어서요. 다음 검색창에 농부와 어부 이렇게 입력만 하셔도 사이트를 바로 찾으실 수가 있고요. 배송 메시지에 새날이라고 적어주시면 떡국 주문 한 개당 무조건 1,000원씩 환불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우체국 배송이 14일까지니까요. 그 전까지 주문해 주시면 배송이 설 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에 떡국 국물은 연지연 곰탕이에요. 오, 완벽한 무슨 네, 선물 맞습니다. 세트 같은 느낌이네요. 한우 사골과 고기 외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뭐 이런 거고요. 예, 그리고 장수사과. 장수사과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광고를 만들어서 보내시거든요. 희한한 광고들 많이 보내셔가지고 아, 이분 굉장히 크리에이티브가 있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의 우상 뭐 김현식 형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재밌는 분이세요. 이분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고급 사과는 아닌데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사과라고 표현하는 거는 겸양이에요. 겸손이에요. 겸손.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바라고요. 이왕이면 연대하는 업체들의 선물을 준비하시기 바라고 공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2787회 관련해가지고 초등학교 옆에 아스콘 공장 그 안양에 있는 연현마을 그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가서 청와대 청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청원 마감일이 2월 18일이에요. 지금 정영식 판사 관련한 청원도 특별감사,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도 청원 올라온 글만 몇백 개라고 그러고 그중에 이제 선택과 집중해서 하나 올라온 게 방송하는 현재 19만 명 행해가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저녁이 되면 20만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옆에 아스콘 공장이 있다는 이번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이것도 공지사항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예전에 한번 그런 거 밝힌 적이 있거든요. 20만이 못 되더라도 이건 꼭 답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답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저는 기대하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라는 어린 세대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병에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재밌는 이야기부터 할게요. 미래당,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당명으로 쓰려고 했던 미래당을 쓸 수 없게 됐다는 아주 즐거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미래당을 못 쓰는데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바른미래당, 약칭 안씀. 정말 안철수 속으로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 바른미래당 제안을 유승민이 했다고 하는데요. 안철수 속 터지겠습니다. 뭔가 기운이 유승민 중심으로만 돌아가. 네. 이상하게 내가 한 건 잘 안 돼. 하늘이 노하셨어요. 내가 봤을 때. 중간에 그거 하나 넣어주세요. 그 정우성 CF 중에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바른미래당의 불길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예. 어쨌든 약칭으로 미래당도 쓸 수 없게 됐네요. 당연하죠. 정식 명칭이든 약칭이든 등록되어 있는 게 있으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바른미래당 너무 좀 그렇잖아요. 미래 못 쓴 당. 어차피 못 쓸 거. 미래 못 쓴 당. 아니, 이거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으로 쓴다면 이 청년 정당인 우리미래가 앞으로 득표율이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비슷하잖아, 이름이. 당명을 만들어가는 과정만 봐도 합당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합당은 정거장일 뿐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게 100년 정당을 기획하는 거면 당명을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이거 안 된다고 저거 찌르고 이거 찌렀다가 안 되니까 다른 거 찌르고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공모를 했더니 바른국민당이 가장 많은 게 들어왔는데 그 자체가 어감이 교장 선생님 훈화 같아서 바른국민 이게 싫어서 그걸 배제한 상태에서 나온 안들 중에 미래당이라는 걸 그냥 갖다 쓴 거거든요. 아, 공모를 받긴 받았었네요. 처음에 했었죠. 그럼 뭐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제 맘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거잖아. 그렇지. 그 정당 명칭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이제 이게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상황이 쭉 지나가면 언론들도 또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글자가 5글자 이렇게 되면 줄여 쓰려고 하는 습성이 생겨요. 그러면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미래당이라고 써야 되는데 미래당이라고 쓰면 이미 미래당이 이제 선점하신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미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미래라고 못 쓰고 언론이 예전에 왜 열린우리당의 약칭이 원래 우리당이었어요. 열린우리당의 약칭이 우리당이었다. 근데 그게 우리라는 명칭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게 다 포함돼 버리잖아요. 다른 당 지지자도 우리당이 돼버려서 그걸 안 쓰고 언론들이 여루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래당을 못 써요. 미래당을 못 쓴 상태에 약칭도 없어. 그러면 바미당. 바른당. 뭔가를 발라버리는. 그러면 바른당이 되면 결국은 유승민의 바른정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언론들은 줄여 쓰거나 또는 우리 같은 네티즌들이 쓸 때는 바미당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바미당 이거 어감 진짜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쓰겠습니까? 아니, 이상한 근데 말이 이상한데. 저는 그 바른미래당을 참 잘 만든 것 같기는 해요. 왜요? 어감이 입에 감기는 게 바른미래당은 안 감기는데 미래한국당이 따가 올리거든요. 6개월 뒤에.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 어려운데? 한국미래당. 미래한국당 괜찮다. 딱 좋죠. 딱 6개월 뒤에 것 그 같아. 운명을 보는 것 같아요. 내 친구 미래 정말 유명해졌네요. 미래가 그 미가 미국의 미가 아닐까요? 쌀미자일 수도 미국이 온다. 뭐 이런 뜻으로. 자유한국당하고 만약에 바른미래당 합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네이밍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한미당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뭐 미안하다 해서 미한당 뭐 이렇게 발음 약간 다르긴 하지만 미안하다. 그 네이밍 하는 거 타이틀 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시작부터가 이렇게 막 꼬였다는 부분에서 보면은 뭔가 좀 암울한 미래가 예측되는 정말 미래 없당 이런 느낌이에요.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미래당을 창당한 다음에 이런 당명 논쟁으로 우리가 미래당을 약칭으로 쓰겠다고 먼저 선빵을 날렸으면 가능한 어떤 여지도 있었는데 국민의당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쓰겠다고 접수를 하면 선관위 입장에서 그걸 쉽게 받아주기가 힘들잖아요. 우리미래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정당 정확한 이름은 우리미래가 맞고요. 요걸 줄여서 쓰려고 하니까 뭐 우미당, 우리미래당 이렇게 혼선이 올까봐 우리 약칭도 하나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정당 명칭을 선관위 등록할 때는 풀네임하고 약칭을 둘 다 등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간 국민의당은 그 약칭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국민의당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등록하려고 하니까 안 받아주고 우리 미래에다가 준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새정치국민회의 당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정식 정당이 이분들의 명칭은 우리 미래가 맞습니다. 당자를 안 붙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논란들 중에 하나는 안철수 씨가 우리 미래라고 하는 정당에 무슨 토론회에 와서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 미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부르면 미래당이라고 부르는 당이 있는 존재를 알면서도 그거를 깔아뭉개고 그걸 등록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비난이 좀 쏟아지고 있는 거죠. 비판이. 제 친한 친구 중에 미래라는 친구가 있어서 자꾸 우리 미래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우리 미래라는 이 정당이 2017년 3월에 창당이 됐더라고요. 대변인 인터뷰를 보니까 지금 현재 당원이 8,000명 넘는데요. 그러면 절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 정당이 아니거든요. 이게 국민의당처럼 이렇게 정말 내가 당원인지 아닌지도 모를 사람이 더 많다고 의심되는 이런 당원들이 아닐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직접 입당한 사람들일 텐데 그런 분들이 8,000명이 넘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당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생각해낸 걸 자기 스스로의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였던 척했던 그게 너무 괘씸한 거죠. 안철수의 그 괘씸죄가 있는 거죠. 아니 상표 등록을 하더라도 비슷한 이름을 다 검색한 다음에 하는 게 필수인데 네. 이거 너무 전형적인 약자에 대한 폭력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알박기 하려고 그랬던 거죠. 두 당이 공식적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통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미래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선점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똑같은 시간에 도착한 또 다른 당이 있었던 거라고 보고요. 야, 안철수 정말 짜증나겠습니다. 누군가한테 짜증을 내고 싶을 텐데 누구한테 화풀이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진짜. 우리는 이제 명칭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한경호라고 부르죠. 뭐 진보 쪽 신문들 대표적으로 한경호 이렇게 부르는데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한겨레 신문. 바로 그거거든요. 한겨레 신문이라는 호칭은 없어요. 그냥 한겨레입니다. 제호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우리 미래하고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당을 붙이면 당이 되는 거고 우리는 뭐 당을 안 붙이겠다. 대표적으로 전에 말한 자유민주연합, 자민련, 당 이렇게 안 하잖아요. 새정치국민회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통상적으로 우리 미래 당 이렇게 부르는 건데 정확하게 정식 명칭을 들어가자면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고 약칭으로 미래당 이렇게 불리우는 건데 야심차게 협당도 하기 전에 제목을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스텝이 꼬이는 거죠. 처음에 미래당이라고 그 안철수 유승민 그 팻말을 들고 있을 때부터 좀 불안했던 게 거기다가 체크 표시하고 미래 업당 정말로 미래 업당이 돼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 좀 돼서 거기 체크 표시하고 IT를 넣으면은 이따가 또 되고 재밌는 당이죠. 그래서 선관위가 민주평화당의 등록 신청도 같은 날 했다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 미래는 약칭 미래당이 되는 것이고요. 민주평화당은 이걸 약칭을 어떻게 신고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약칭도 아십니까? 민주당이죠 지금 현재. 두 개죠. 더민주하고. 더민주하고.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 더민주에도 당자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약칭으로만 부르면 그냥 더민주에서는 이렇게 불러야지 더민주당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이밍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또 깨닫게 되고요. 미래스럽지 않은 분들이 구태 정치로 가면서 미래당 그러면 내가 선관이라도 뭐 이유 여하를 따라서 안 받아줄 것 같아. 새날당 어때요? 새날당. 소송감입니다. 새날이 왔는데. 새가 날아든당. 김인석 원장이 혁혁한 공로는 그거 아니에요. 민주당 이름 갖고 있었던 부분. 그게 등록이 안 된 상태로 버려주고 있다가 왜냐하면 안철수에 의해서 버려진 거거든. 새정치민주연합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칭이 뭐였게요? 퀴즈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새정년. 네, 새정년. 띵! 뭐냐면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약칭 등록이 새정치연합이었어요. 근데 약칭이 5글자나 돼. 그때 안철수가 했던 바보 같은 짓 중에 하나가 민주자를 빼버린 거예요. 약칭에서. 그래서 그 언론들은 그걸 새정치연합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불러달라는 약칭을 빼고 새정년, 새민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불렀단 말이에요. 뭐 그런 부분이라 네이밍도 굉장히 좀 현명하게 할 필요 있는데 이 네이밍에 있어서 안철수는 상당히 좀 물론 본인이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홍보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리숙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아일보의 악의적 칼럼인데 동아일보가 북한이 남북 대화와 핵 동결의 대가로 수십조 원의 현물 지원해달라는 의사를 남측에 타진해왔다. 요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건 물론 조선일보의 예전 보도이기도 한데 인용해가지고 칼럼을 써요. 완전히 오보가 아니라 사실은 가짜 뉴스지. 허위사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의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와 나는 오보의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의 가장 명확한 지점은 뭐냐면은 가짜 뉴스는 의도가 있어요. 틀린 걸 알면서도 내는 게 가짜 뉴스고 오보는 정말로 몰랐거나 해서 실수해서 바로 정정해주는 그건 좀 오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악의적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인 거를 알면서도 그걸 근거로 이런 주장을 버젓이 칼럼에 실는 거는 데스크에 어떤 특정한 의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가짜뉴스는 동아일보 자체에도 득이 될 게 없는데 김우겸 대변인이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 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관계 당국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 라고 확실하게 밝혔어요. 그런데 아직 뭐 정정 보도나 뭐 사과 보도 이런 게 전혀 없죠. 청와대 측의 김우겸 대변인에 의한 발언의 요지는 동아일보 정정보도해라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정보도해라. 아니면 법적 처분을 받게 하겠다. 법적인 과정으로 들어가겠다. 그러한 일을 벌이게 당신들이 행동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청와대 측의 공식적인 대언론 메시지가 첫 번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해서 혹세무미 나는 언론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거고요. 사실 굉장히 반가운 뉴스입니다. 이 부분은 청와대가 사실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강력한 본인의 권력 의지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그런 사례를 벗어나서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정말로 대통령이 되고 정부가 만들어진 이러한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통령이 본인이 강한 의지로 무엇을 할 테니까 니들 언론 입 다물어, 언론 보도 똑바로 해 라고 메시지를 던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그동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던 것은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언론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대한민국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돼야 되고 가짜뉴스가 어떻게 걸러져야 되는지를 청와대에서 명백히 인식을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원론적인 입장을 제대로 밝힌 거죠. 만약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면 탑으로 가야 되거든. 칼럼으로 슬쩍 다른 신문이 보도했던 거를 베껴오면서 은근슬쩍 가짜 뉴스인 거 사실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칼럼이라는 형식으로 그때 집어넣어서 또 흠집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편집의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넣어서. 네. 그렇죠. 칼럼은 그렇게 나가죠. 본지의 방향과는 다르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고 나가고. 다른 측면으로 의심이 되는 건 조중동 같은 그 언론이라는 이름의 쓰레기들이 낚시질 같은 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의심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가짜뉴스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노출시킴으로써 청와대의 법적 대응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를 수정하기 위해서 법을 통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지금 지지율 독재를 통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가려고 미리 밑밥을 뿌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지점에서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홍준표의 MBN 그 고소건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관계가 있냐. 김유겸 대변인의 이 내용은 그냥 텍스트로만 보면은 말로 했는지 글로 했는지도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김유겸 대변인이 직접 읽은 내용이 있나 보고 쭉 쳐봤더니 없어. 무슨 말이냐. 사실 김유겸 대변인이 청와대 입장에서 동아일보에게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하면 본인이 언론 앞에 서서 직접 읽으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커요. 왜냐하면 언론 매체들은, 그러니까 특히 TV 매체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워딩이 있으면 갖다 따다 쓰기가 쉬운데 이 사건은 사실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입장문, 글로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게 청와대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거를 대변인이 직접 나가서 읽을 것이냐 아니면 입장문만 발표할 것이냐를 굉장히 많이 숙고를 했다고 해요. 만약에 김의겸 대변인이 강한 톤으로 말로 동아일보의 정정 보도를 요구하면 아까 말한 언론 탄압의 프레임에 걸리기 쉬워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몇 차례 의견을 교환한 후에 서면 브리핑 형식으로 청와대 뜻을 나타내는 게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뭐냐면 동아일보 니들만 봐라에 가까워요. 사실은. 서면으로 나가는 것들은 대부분 보도가 거의 안 돼요. 지면으로는 몇 개 나간 보도가 있지만 TV 보도 채널 종편 이런 데에서는 아예 보도를 안 한 형태. 화면 자료가 없죠. 그러니까 나가더라도 단신이고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거를 대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동아일보 이 사람들 보고 있으면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조선 동아는 이 조동아리들은 뭐랄까 진짜 올림픽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거 같아 사실은. 그러니까 올림픽이 망해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은 어차피 잘 될 거 아니까 깽판이라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부려보자는 그 속셈일까요? 지방선거죠. 지방선거에 수구 세력으로 불리는 세력들이 괴멸하는 걸 막기 위한 저는 궁여지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지금부터 떨어뜨리는 방법. 오직 먹히는 거 딱 하나이더라. 색깔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생각을 얘기하면 70조 원이요? 80조 원인가요? 80조 원? 이거 7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주고 핵무기 없앨 수 있으면 저는 줄 수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괜찮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그거 핵무기 없애고 한반도에 70조 원 주고 평화를 살 수 있다면 사는 것도 괜찮죠. 아니 70조 원이라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700억 달러예요. 700억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수출 규모로 볼 때 700억 달러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프레임 싸움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프레임이 있지도 않은 사실인데 있는 걸 가정하고 줘도 돼 안 줘도 돼 논쟁이 돼버리면 진짜로 있는 것처럼 돼버려서 진짜 중요한 건 그런 적이 없다가
끝내는 게 중요한데 우리 입장에선 명정님 속마음 같으면은 나도 그런 생각 하고 싶지. 근데 그 프레임이 줘도 돼 안 줘도 돼 논쟁으로 가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극렬하게 반대편 해석이 만드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라는 것은 저들이 바라는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 논쟁으로 빠지게 만들고 싶다.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다. 자, 어쨌건 동아일보 정정 보도하세요. 홍준표처럼 해야 됩니까? 청와대 출입 금지. 부스 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 직접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빼! 부스도 빼! 법적 대응으로 가게 되는 그런 불상사까지 벌어지면 청와대 측에서는 뭔가 제재를 가하겠죠. 네. 김우겸 대변인이 장제원처럼 기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동아일보 기자랑 막 언성 높이고 이야기해. 품격이 없어 이 새끼들이 진짜. 김우겸 대변인이 그런 거죠. 야 똥아. 아이씨,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길게 이명박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이명박은요.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게 엄청난 거짓말이라는 것을 요즘에 최근에 계속 밝히고 있는데 사실 그 MB는 숨소리 빼고 다 거짓말인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네.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최근에 또 김백준이나 김희중 등의 특활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특활비를 받았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지금. 네. 거기까지 간 건 드러난 거야. 국정원에서 자 돈 배달 청와대 누가 받았어까지는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게 박재환 전 그 당시 무슨 수석 이런 사람 이명박 정부의 최측근으로 통행했던 인물이 하나 있고 국회의원도 했고요. 장다사로. 뭐예요 이 사람 이름이? 이름 왜 이래요? 뭐 종교적인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이유가 김백준하고 김희중뿐만 아니라 박재환이나 장다사로한테도 특수활동비가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여러 가지 경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해 드신 거죠. 그 하나가 더 드러난 거죠 이제. 쪼개기죠. 그러면 이제 또 방법은 똑같아. 이 두 사람 압수수색, 다음에 검찰 소환, 그리고 구속. 그렇죠. 그러면 또 불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죄는 저는 똑같을 거라고 보는데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이명박을 소환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이재호가 평창올림픽 개막식 안 갈 수도 있어 이렇게 협박하잖아요. 가기도 못하고 안 가기도 못한 굉장히 고심 중이라고. 안 가면 누구 손에? 근데 저쪽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장까지 보냈으면서도 검찰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뭐야 니들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이것은 별개죠. 사람이 공과 사를 구분해야지. 둘 다 공적인 거. 그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쪽은 대통령이 지시하면 다 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초대장을 보내놓고 검찰 수사를 잠시 중지한다 그러면 또 검찰과 청와대가 한패라고 또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명박 측에서 평창에 안 온다 그러면 고맙지 뭐. 그 얼굴 안 봐도 되니까. 경비도 줄이고. 아니야 와야 돼. 내가 말했잖아.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의 속담. 악마의 얼굴을 보면 장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아 끔찍할 것 같아 나는. 그 옆에 서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밝혀지고 있어서 더 공포스러운 건 뭐겠어요. 이명박 입장에서. 조금 분위기가 다운될 만하면 박재환 장다사로. 그러니까 국정원의 뭔가를 보고 특수활동비 내역을 쭉 보는데 어떤 게 어떻게 터져나올지 모르는 게 가장 공포스러운 거예요. 일단 국정원 특활비 부분은 그렇다고. 이명박 입장에서 피가 마르죠. 초청장 보냈으면서 검찰한테 좀 그만해달라고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 김윤옥한테 전해졌다는 그 10만 달러인가 하는 그것도 이게 김윤옥이랑 같이 손잡고 사진 찍을 수도 있는 사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MB가 지금 판단 잘해야 됩니다. 이게 와이프는 집에 두고 혼자 나올지 손잡고 나와야 되는지 이거는 MB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검찰로서는 둘 다 한 방에 부르는 게 그림은 좋겠지만 확실히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부부라고 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넣어주면 그야말로 이명박에는 생지옥이 따로 없을 텐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남녀는 구분해서 가둬놓기 때문에. 아 그래요? 가족방으로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너무 인간적이야. 가끔 가다가 미국 영화 보면 이렇게 부부 면회할 때 따로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경우는 있는데 부부가 공범으로 사기질을 했다든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같이 못 만나게 해요. 공범이나 그렇지. 이런 관계인데 입 맞출 수 있어요. 예, 키스 아니에요. 뽀뽀도 해. 키스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끔찍해. 말을 맞춘다고 해야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끔찍해. 야구장에서 본 걸로 만족합시다. 문제는 이명박이 그 자기 부인뿐이 아니라 지금 걸려 있는 게 형들, 조카들 더하기 자기 아들까지 걸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형법이라는 체계가 굉장히 인간적인 형법 체계를 갖고 있어서 아빠, 엄마, 아들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정상 참작이 돼서 형량이 줄어요. 진짜요? 예. 한 방으로 퉁쳐지는 거? 그런 게 아니고 특히 아들에 대해서 형량이 줄어들어요. 그런 거는 조직범죄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그 가족이 무슨 강력범죄에 걸려서 들어가잖아요. 네. 폭행이나 살인이나 네. 등등등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같이 들어가고 아들도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들을 봐준다든지 또 특히 아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엄마의 형량을 깎아줘서 집행유예를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봐주는 게 많아요. 한국 형법이.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이라 저 이시영은 아마 형량이 굉장히 줄어든 형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안타깝긴 하지만 형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또 누가 나올지는 몰라요. 우리가 뭐 청와대라고 하는 조직은 우리가 청와대에는 뭐 김희중하고 김백준만 있었냐? 그건 아니니까. 네. 굉장히 많은 거에 얽혀 있어서 당시 수석이나 비서관들이 받은 돈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정말 불안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자, 지금부터는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외쳤던 부분에 대한 답이 사실 나온 겁니다. 네. 다스는 사실상 이명박 거다. 이렇게 법적인 어떤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이란 말이 붙는 거고 수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명박 거네.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때 당시 대선 때 BBK도 내 것이 아니고 도곡동 땅도 내 것이 아니고 이랬었던 부분이 뒤집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하죠. 이명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따가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왜 그게 문제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도곡동 땅의 진짜 주인은 이명박이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그러고요. 도곡동 땅이 1985년에 15억에 매입돼요. 15억. 전체 15억에. 근데 10년 뒤에 1995년 10년 뒤죠. 포스코 개발에 263억 원에 매각됐습니다. 헐. 엄청나 10년 만에 지금 사실상 거의 한 20배 가까이 된 거죠. 20배 가까이. 그것도 그 영포 빌딩 지하에서 부르는 대로 사주라라는 명령을 받고 가서 산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권력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 매각 대금을 이상은과 김재정이 각각 130만 원씩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스케일이 작아. 130억 원씩 나눠 가진 거예요. 예. 일단은.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대부기공이 나오는 거죠.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설립된 게 1987년이에요. 근데 1995년에 포스코 개발한테 263억 원에 매각했던 바로 그 해예요. 이상은한테 130억이 김재정과 둘이 나눠 가졌는데 그 이상은이 1995년에 대부기공이 유상증자를 하게 돼요. 거기에 매각대금 가운데 그 돈으로 7억 9천만 원인가를 유상증자해서 사실은 대주주의 반열에 오르는 이 상태인 거거든요. 네. 1995년에 그러니까 도곡동 땅을 포스코 개발에 매각할 당시에 그 당시에 계약서 표지에 그렇게 포스코 개발 직원들이 메모를 해뒀다고 했잖아요. 안원구 그 전 지방국세청장이 실소유주 이명박이라고 메모가 돼 있는 계약서를 안원구 청장이 보고 그것 때문에 감옥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안원구 청장이. 근데 그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거의 15년, 20년 걸린 거죠. 이거를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걸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까지. 이전에 그 특검에서도 제3자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결론을 냈잖아요. 그게 감히 MB라고 말은 못하고 다 아는데 이상은 김재정 씨의 소유는 아닌 것 같다. 제3자의 소유인 것 같다라는 결론을 냈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살짝 지나가 버리는 뉴스의 행간이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그 이상은이 대주주가 되면서 김재정 씨의 지분까지 자기가 가지면서 35.44%의 지분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다스라는 회사에서 지금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면 가지급금을 받은 걸로 돼 있어요. 이상은이. 그래서 회사에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걸로 10억 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은이 받은 건지 아니면 회사가 딴 데다 준 건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이 가지급금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 가지급금이 뭐냐 하면 회사에서 돈을 쓸 때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도 되는 회계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사나 대표이사나 임원이나 누군가에게 회사가 돈을 출금하는데 회계 기준으로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돈을 미리 줘버리는 거예요. 회계 항목에 없이.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변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돈이 사적으로 움직인 정황인 거죠. 사실은 이게. 요런 것도 지금 더 파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의혹은 뭐냐면은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 재직 때인 1985년에 사들인 도곡동 땅을, 저는 이것도 이제 좀 비리라고 보거든요. 강남 개발이 막 한참 열리고 있을 때 건설에서 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온갖 그 좋은 자리에 있는 땅들은 왜 지금도 그런 경우 많아요. 뭐 어디 구청이나 시청 같은데 부동산 관련한 개발 건수를 미리 알아가지고 땅 사서 그걸로 대박 터뜨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친인척들이 공무원으로 있고 그 개발 비리 신비님이 항상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청와대 무슨 정책에 관련된 문건 가지고 나오면 그것만 갖고도 돈 벌 수 있다고. 미리 장기 계획 같은 거 세워놓은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명박 자체가 현대건설 사장일 때 그런 식의 비리로 이제 땅을 헐값에 사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막 허 벌판에 무슨 뭐 임야 뭐 나대지 뭐 이런 식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정말 싼 가게 사가지고 20배 정도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사회적 이목이 따라오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재산이 불어나거나 그러면 사회적으로 좀 부도덕한 측면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천한 명의로 하나는 형제 명의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제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설 이런 게 있는 거죠.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뭐 이재정이나 이상은이 무슨 재력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이동영 씨가 등장하는 녹취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매번 확인했잖아요. 이상은 씨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월급쟁이다. 예. 김재정 씨가 이렇게 사망한 이후에 부인이 처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김재정 씨가 서류상 지분만큼의 지배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예상이 되지만 서울시장 선거 나갔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나갔잖아요. 근데 이명박의 재산은 줄여서 미니멀리즘화한 게 500억 정도였어요. 이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집안치만 빼고는 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된 거였잖아요. 그게 청계재산인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땅들이나 이런 재산들이 다 드러나면 이명박의 재산은 사실상 몇천억 원 정도는 최소한 몇천억 원 정도는 나올 법한 부분에서 사실 서울시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는 어마어마하게 불리한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현대건설 월급 사장이었잖아요. 실소유주도 아니고. 근데 대체 무슨 돈을 번 거냐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이 너무 높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50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진우 기자가 추정하기로는 최소 2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까지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이명박을 줄기차게 따라다니면서 있었던 일화 중에 이명박한테 한번 실제로 물어본 적이 있었대요. 각하에게 진짜 재산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는 씩 웃길래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2조 원에서 맥시멈 20조다. 20조에 더 가까울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정이나 이상은이 그럼 그 돈 어디서 났어? 그거를 이제 예전에 정호영 특검 때도 조사를 한 건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말만 그 증거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예를 들면 이상은 같은 경우에 저 옛날에 목장했는데요. 목장에서 번 돈이에요. 근데 증거가 없어. 그래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정호영 특검 같은 사람들이 수사에 의지가 있었다 그러면 진짜로 목장을 했는지 거기서 얼마를 벌었는지 여기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짜맞추다 보니까 이 돈은 이상은이 목장에서 번 돈이라고 확인시켜져 버리는 거거든요. 수사에 또는 판결에 있어가지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이런 거죠. 야, 그 목장을 얼마나 거대하게 운영했길래 현금으로 몇 억씩이나 되는 지분을 그렇게 살 수 있을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어떤 목장을 운영하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목장에서 나온 돈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입증되지 않은 거죠. 본인의 말만 그랬다는 거고요. 자금이 거기서 움직였다는 어떤 증빙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거의 뭐 99.99%는 거짓말일 거라고 보고 사실 이명박의 재산을 보면 정말 단순하게 그동안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아서 정말 나쁜 짓을 하나도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다스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만 해도 몇 조 원이 그냥 쉽게 넘어갈 거예요. 다스가 지금 해외에 10곳이 넘는 곳에 해외 지사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작은 사무실만 있는 해외 지사가 아니라 그럼요. 굉장히 튼튼하고 공장까지 다 갇혀 있는. 현대 기아 그룹의 자동차 내장 시트, 승용차 시트 부분의 1차 벤더예요. 1차 벤더라는 거는요. 현대 기아 자동차의
1차 밴드는 현대그룹 바로 밑에 있는 회사하고 마찬가지의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네, 지금은 뭐 BMW하고 폭스바겐에도 납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있죠. 예, 다변화하고 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회사고 해외 지사마다 공장들이 다 있습니다. 시트 만드는 공장들이 다 있고 그 밑에 자회사들도 있고 굉장한 규모의 그룹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의 다스의 가치만 따지더라도 몇 조 원은 우습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명박이 무슨 토론회 같은 데 나와가지고 옛날에 그게 다 내 땅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마. 정말 탐욕의 화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다스가 이명박이 거면 뭐 또는 BBK가 이명박이 만든 거면 이거잖아요. 예. 문제는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게 일단은 120억 원, 또 혹자는 120억 원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쪽 증인들이 있잖아요. 140억 원이다. 뭐 예. 200억 원이었는데 이걸 또 나눠 가졌다. 뭐 이런 식의 얘기했는데 BBK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비자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120억인데 그러면서 이거를 비자금이라는 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비자금이란 단어가 딱 나오면 비자금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횡령이죠. 예. 공적 자금을 횡령해서 몰래 주주나 사원들이나 가야 될 그 돈을 몰래 삥땅 쳐가지고 자기 돈으로 만드는 거니까 예. 비자금이라는 표현은 정말 범죄성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마누라나 뭐 가족들 몰래 숨겨두는 책장에 꼽아두는 한 10만 원 이런 게 용돈 비자금이고 수준인 거고. 횡령한 돈을 꽁쳐두고 있다가 그걸로 이제 뭐 제조업만 하고 싶었겠냐고. 그러니까 횡령이란 말도 너무 점잖은 거죠. 사실은 도둑질인 거죠, 그게. 제조업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금융업을 해보고 싶었던 거지. 왜? 제조업은 공장을 돌려야 돼. 금융업은 잘만 나가면 예. 그냥 땅 찍고 헤엄치기야. 그러니까 그 당시 MB가 하고 싶었던 게 지금의 카카오뱅크 같은 거죠. 그렇지, 그렇지. 인터넷 전문 은행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 당시 우리나라 법률이 안 받쳐줘서 못했던 거죠. 기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다스가 BBK에 투자를 해요. 140억을 투자를 하는데 그 돈도 이제 김경준과 이야기가 또 복잡해지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LA 총영사가 등장하고 청와대 직원들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범죄 행위가 또 생기는 거예요. 직권남용. 그 당시 그 스위스에 동결되어 있는 김경준 씨의 계좌를 풀기 위해서 그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다스에서 비자금 만들었으면 횡령 하나가 있고요. 탈세가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를 동원해서 그걸 돈을 받아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있고요.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재산 등록할 때 빼놓은 재산이잖아. 그러니까 벌써 5가지 혐의, 4-5가지 혐의가 추가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게 BBK까지 이게 실소유주로 확인이 되면 주가 조작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예. 그걸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니까 예. 이명박은 악마가 엎드려 있는 무슨 어떤 특정한 장소, 이게 예. 복마전 이런 느낌이거든. 이명박한테는 지금 혐의가 다스 BBK만 해도 이 정도고 특활비 문제도 또 예. 다른 문제가 있고 아직 수사도 시작도 못 해본 사자방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아, 사자방이 너무 많은 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자방이란 그 말 자체. 공식적으로 드러난 혐의만 사자방에 비하면 지금 예. 드러난 건 자범 수준이야. 예. 근데 그거 빼고 어마어마한 거 빼고 국정원 특활비로 뇌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부분하고 또 국정원 동원해서 부정선거 했다는 그 의혹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MB의 범죄는 광범위해요.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먹잇감이에요. 이 재판만 한 10년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광범위한 범죄들이 널려 있는 거죠. 대한민국 검찰 조직 전체가 100%가 덤벼들어도 올해 안에 못 파헤칩니다. 그 정도로 방대하고요. 이게 끝은, 이 수사의 끝은 물론 사자방까지는 당연히 이명박이 관련됐으니까 가겠지만 이 끝은 이명박 집안 수사까지 가야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명박의 집안 전체에 이상은이나 이렇게 이명박의 형제들, 그 다음에 그 친인척들의 비리 혐의들이 다 밝혀지는 게 이명박 수사의 끝입니다. 사실 그게 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굉장히 많은 사기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가족 관계에 의해서. 그 사건들이 다 밝혀져야 돼요. 의문의 죽음들도 있었잖아요. 그 뭐 의문의 죽음들, 의문사들 굉장히 많았죠. 그 인터넷에서 지금 뭐 짤이 하나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명박 그 재임 기간 중에 자살당한 인물 리스트 해가지고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악마라니까. 예. 내가 말씀드렸잖아. 악마를 직접 보면 오래 산다. 와, 그러면 김윤옥 씨는 한 500년 사는 거예요? 김윤옥이 악마인데? 왜 이래? 왜들 이러세요? 매일 같이 얼굴 보는 사이 아니라니까. 아, 그래? 이명박에 대해서는 이제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가냐 안 가냐는 부수적인 문제고 나이 80 다 돼가지고 그가 정말로 국가적으로 불행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끝까지 버텨서 국론을 분열하고 이런 방식으로 갈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다라고 고백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고백은 대충 하면 안 되고 안 하니만 못해요. 박근혜가 그런 식이었잖아. 국정농단 났을 때 거짓말로 고백을 하니 그거 아니야라고 또 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실제로 범죄성을 떠나가지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명박이 아예 모든 걸 고백하고 검찰 수사를 제대로 받으러 가는 게 맞아요. 뭐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그 인간들, 대표적으로 김종필 같은 사람, 전두환 같은 새끼, 이명박 같은 새끼들을 보면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그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 잘못을 뉘우치고 빌면 아우 씨발 또 잘못했다는데 어떡해.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진실이라도 정확하게 지금 와서 사과하고 예전에 이런 게 사실은 이랬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정확한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어른으로서 가기 전에 좀 뭔가 후손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돈 몇 푼 남겨준다고 해서 뭐 그 후손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가 제대로 된 길로 나아가려면 과거가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아직까지도 지그들이 잘했다고 그게 자기들이 예전에 조작했던 것들이 진실이었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단 말이죠. 너무 이거 어제 진짜 찢어 죽이고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런 것들.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그 통계에 의한 건데 대한민국 사법부는요 100억 이상의 횡령이나 자금 그 경제사범들은요 100% 집행유예로 나옵니다. 집행유예 비율이 100억 이상이 넘어가면 100%예요. 왜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래요. 거기도 하여튼 그렇죠. 이재용을 또 해준 거 보면 또 그게 왜 그 쉴드 논리 있잖아. 쉴드 논리.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경제인 기여한 바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재용이 기여한 게 뭐 있어 솔직히. 그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방금 꺼낸 이유가 박근혜가 저러고도 나는 억울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모르는 국민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해라고 저지랄하고 있잖아. 그건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대통령이었어요. 푸른 나무가 대통령이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 뭐 푸나 굿즈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네. 근데 대통령을 지낸 자가 명백히 이게 실정법 위반이거나 위헌 상황에 관련돼서 탄핵을 당했다면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죄는 지었을지언정 국민적 감성은 그래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이 있네라고 국민적으로는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벗겨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지냈다는 건 뭡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한 나라를 대표한 나도 대표했던 이명박이에요. 야수와 명종과 마차를 대표했던 이명박이라고. 근데 그런 자가 끝까지 나는 억울해. 저건 내 땅이 아니야를 몰고 가면 설사 그러다가 재판 받다가 또는 감옥살이 하다가 뒤져버리면 국민들 나머지 입장에서는 이명박이 그 말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명박을 누군가가 정치 보복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진짜 생각 제대로 해야 돼요. 이명박 당사자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 적당히 대져버리면 끝이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아들과 그 손자들은 그 이명박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대한민국 그 청소년들이 신상털이 안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주변 사람들이 신상털이 안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겁내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국적도 바꾸고 막 그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명박이 정권이 끝나고 점차적으로 다스 이시영 이런 친구들 또는 뭐 이상득이 아들, 이상은이 아들 이런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아예 한국에 안 들어오려고 했던 게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딸내미 중에는 이미 국적 바꾼 사람이 있더라고요. 싱가포르야. 네. 그런 면에서 이재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진담이에요. 이재용 씨 연락 주세요. 왜 그러냐면 왜 일부 기업인들 중에도 좀 그렇게 젊은 층한테 이렇게 각광받는 사람들 있죠. 재벌들이긴 한데 마인드가 열려가지고 소통 잘하고. 그래서 이재용 정도 되면 마인드 열려가지고 우리 삼성 이건희 때처럼 안 할 거야. 난 스마트하게 할래.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삼성 끌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에이, 영웅 되는 거지. 바랄 걸 바라셔야지. 그 아버지 뻘 이사들한테 막말한다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런 사람이 왜 개돼지를 만나주겠어요. 그거 있잖아 왜. 정말 잘못하셨어요?
근데 저기 창문 열려있네요. 뭐, 이 말로 하셔야겠어요? 뭐, 이런 거 하라고 하니까. 네. 잘 모르지, 안 봐서 모르지. 아, 이재용 만나고 싶다, 진짜. 10원도 안 받아. 내가 밥 살게. 된장찌개? 예. 이분한테 내가 그 어떤 인간에 대한 사유를 좀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게 삼성을 위해서도 도움됩니다. 그 아버지 문제도 정확히 고백을 하고, 얘기가 좀 샜는데, 구조는 똑같아. 이명박이나 이건희나 이시영이나 이재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구조가 똑같아. 좀 역 같은 경우고, 어쨌든 이야기가 좀 했지만, 그 가정스러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지금 보면, 10년 지났지만, 지금 보면, 지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네. 불과 며칠 전에 나는 그런 시스템도 모른다. 근데 자기 측근들이 다 불어버리잖아. 지금 어제까지도 측근들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어. 근데 이명박 이제 잡아넣어서 이제 구속시키면 또 나오겠지. 패턴이 똑같아. 네, 네. 청와대에서 돈을 가져갔어. 국정원 누가 A가 청와대 B한테 줬어. 여기까지 나와. 그리고 구속시켜 놓으면 대통령이 시켰어요. 이 구조로 가면서 뻔하게 거짓말했잖아요. 용서 안 되는 거죠. 박근혜가 1차, 2차, 3차 담화를 거치면서 거짓말을 거짓말 실드다 보니까 국민적 마음이 떠난 거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이명박의 대국민 담화처럼 했던 거 있죠. 정치보복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에 상당히 많은 거짓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때는 놓쳤다고 보는데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명박 긴급 기자회견. 나한테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기자들한테 다 물어보고 답해주는 방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퍽이나 할까요? 개새끼. 하여간 뭐 이명박은 둘째치고라도 이재용이가 말 나온 김에 한 1년 동안 깜빵 생활하면서 좀 인간적인 사유를 했을 거라고 기대는 좀 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걔네들은 그 개전의 여지가 없어요. 쪼개는 거. 네. 웃음을 참지 못하는 이 비읍시읍 같은 짓. 난 진짜 그런 거 보면 분노스럽더라고. 그 얘기는 이따가 다른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명박, 이시영, 이상은, 이상득, 김윤옥, 이동영. 와, 더 환장하겠네, 진짜. 가족 범죄단 이야기였습니다. 예, 나 껌 좀 씹어봤어. 3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그 약초님이랑 기대됩니다. 그 이리 씨 네. 놀았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순해. 아, 이유식 먹은 도대체- 느낌이에요. 이유식.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하고 살았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화산 폭발이 되는 거예요. 늙어서. 아니 늙어서 노는데 맞들이면 몸 상한다니까요. 아니, 늙어서 지금 화산 폭발 되려고 지금 축적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도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지만 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딱 짧은 거 하나만 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2년 동안 반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학년 초부터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술 맛을 들여가지고 거의 매일 저녁 술을 먹었어요. 아, 어쩐지 그러니까 내 거랑 술할만 하네. 술을 마시고 집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리 잠을 자도 술은 그 숙취가 해소되려면 일정한 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오면 뭘 하겠어요? 항상 잤거든요. 학교에서 자지. 네.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래도 좀 1학년이라는 긴장감 때문에 제가 직접 일어나서 차렷 격리를 시켰거든요. 근데 2학년 때는 제가 자고 있으면 애들이 안 깨웠어요. 대신에 이제 부반장이 일어나서 인사를 시켰단 말이죠. 아니, 반장이 이렇게 술을 먹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일화는 거의 2학년이 다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겨울 방학하기 며칠 전이었는데 우리 학교에 영어 선생님 중에 굉장히 점잖은 할아버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학생들한테 반말 안 하시고 이렇게 욕도 안 하시고 그 때리지도 않고 항상 점잖게 이렇게 하시던 선생님이 하여튼 뭔가 이렇게 반에서 이제 제가 시작한 장난으로 이제 반 수업 분위기가 막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한 장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서 반장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쓱 일어나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네가 왜 나와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반장입니다. 인사는 제가 시켰잖아. 쟤는 부반장인데요. 그때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 제 뺨을 때렸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왜냐면은 그 선생님한테는 저는 항상 자는 애. 항상 이게 모든 수업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잤거든요. 제가 반장이었어? 네, 어떤 선생님은 내가 자는 것 때문에 그 담임 선생님한테 고발을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저를 막 들볶기도 하고 안 그러면 직접 그 교무실로 끌고 가서 막 때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 선생님은 자면 자는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두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1년 가까이 자던 애가 갑자기 반장이라고 벌떡 일어나니까 거의 뭐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래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야스가 반장이래. 아이씨, 충격을 너무 받으신 거지.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정말 여러 명의 선생님한테 맞았지만
가장 억울하지 않았던 가장 맞을만 했다. 인정하는. 맞아도 싼 경우 예. 케이스로. 그래서 제가 이게 껌 좀 씹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 어느 시기를 딱 해야지 가장 풍부한 이야기가 나올까 막 고민하다가 지금으로 치면은 클럽이라고 하죠. 나이트 다녔던 이야기. 고등학교 다녔어요? 아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락카페라는 게 한참 이렇게. 락카페. 예, 락카페 뭐 유행하고 뭐 노래방이 이제 막 이렇게 보급되기 시작해서 노래방에 일일 카페, 락카페 이런 거 그 유행할 때. 청소년들이 출입이 안 되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겠어요? 그냥 미친 듯이 갔었죠. 근데 그런 거는 중고등학교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불법적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랑 딱 맞는데 껌 좀 씹었다라. 그래서 학교가 폐교될 수준이에요. 이거 다 밝히면?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폐교됐습니다. 그럼 편하게 얘기해. 진짜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정말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폐교됐어요. 없어졌는데 군 전역한 이후에 이제 성인으로서 합법적으로 놀았던 그 나이트 클럽 이야기. 이게 재밌겠다. 원래 첫 나이트 클럽 이런 거 재밌거든요. 네. 예전에 제가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 했다는 네. 말씀 드렸었잖아요. 예. 그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건강 스태미너 가장 좋을 때. 그 시절이었어요. 보통 하루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10시, 11시에 일어나면 이제 점심을 먹고 동호회 게시판을 찾아봅니다. 찾아보면 이제 번개 공지가 올라와요. 그러면은 번개 공지가 올라오고 나면 그걸 확인하고 이제 장비를 세팅을 하는 거죠. 장비 정비하고 이렇게 가기 전에 또 해요? 그 번개 내용이 뭐냐면 보통 이런 거예요. 남포동에서 부산대까지 로드. 로드라는 게 뭐냐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남포동역에서 출발해서 부산대 캠퍼스까지 가는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상에 인라인 스케이트에 대한 제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도로 타고 그냥 갔어요, 그냥. 그래서 막 선발대가 가가지고 차 통제하고 그렇게 좀 미친 짓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좌회전 같은 거 할 때, 좌회전 같은 거 필요할 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진짜 욕을 들어 마땅한데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 성인 수십 명에서 20-30명이 좌회전 하는 제일 앞에 자리를 딱 잡고 기다리고 있는 게 신호를 차 앞에서. 그래서 좌회전 신호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때로 막 미친 듯이 막 질주를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 예. 들으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죠. 그럼 그 다음 차는 거 기다리다가 신호 바뀔 때까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운전자들은 겁나서 그러니까 사람 칠까봐 겁나서 함부로 못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안전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하면 진짜 개망나니처럼 놀았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재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동호회 회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앞에서 막 차 오지 말라고 막 수신호 하면은 못 오거든요. 자기들도 겁나니까. 마치 그 미국으로 치면 그 할리 데이비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알죠 건달들 반건달들 맨날 총 하나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단체로 부릉부릉 다니는 것처럼 인라인 스케이트로 그렇게 살았네. 네.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남포동에서 부산대까지 가면 뭘 먹어도 맛있거든요. 진짜 뭐 돌이 아닌 이상은 뭐 아무거나 먹어도 다 맛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삼겹살에 소주를 먹거나 맥주에 치킨을 먹거나 이러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진짜. 수십 킬로를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움직였으니 체력도 이제 보충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1차 먹고 2차 먹고 3차 어디 딱 가겠어요. 나이트클럽 딱 가는 거예요. 근데 나이트클럽 어떻게 가냐? 그 당시 타고 또 그렇죠. 잘 좀 받아서 네. 그 부산에 굉장히 유명한 나이트클럽이 몇 군데 있는데 남포동에 있고 서면에 있고 부산대에 있고 그리고 저 경성대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딱 잡고 부산대에서 이제 술을 먹었으니 경성대를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술을 마신 상태로 가는 거죠. 이렇게 또 가다 보면은 반 깨입니다 또. 술이. 찬바람 쐬고 하니까. 바람 쐬고 이렇게 땀 흘리고 하다 보면 반 깨거든요. 그러면은 그 약간 술이 절반 정도 깼을 때 그 기분이 사람이 술 마시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라고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취한 것도 아니고 이제 술을 막 마시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육체적인 컨디션이 가장 좋은 상태에서 알딸딸할 때 그때 이제 나이트 딱 입장 딱 하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멘트가 잘 나와요. 네. 멘트, 우리는 그러니까 뭐 허벅지로 승부했어요, 그냥.
부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놀러 간 거예요. 아, 춤추러? 예. 제일 저렴하게 놀 수 있거든요. 그동안에 몇 년간의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노래방 가면 너무 비싸게 나오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물 마시면서 놀 수는 없잖아요. 아, 술값이 더 예.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그 반값만 내고 나이트 가서 맥주 시켜놓고 나가서 춤추면서 막 기차놀이 하고 노는 게 훨씬 더 재밌는 거예요. 나이트에서 예. 기차놀이 예. 제일 짜증나. 그러니까 기차놀이가 그때는 우리가 동호회 사람들이 레크레이션 때 하던 다 그 유니폼을 다 입고 있거든요. 예, 팀복. 팀복. 입장이 됐어요? 예, 팀복을. 아, 다 팀복 예. 인라인, 무슨 인라인 써있고 예, 뒤에. 예, 맞아요. 팀복을 입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끼리 어떤 결속력? 아니, 우리끼리밖에 놀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은데요. 뭐 부킹하고 예, 그런 게 안 될 것 같은 지금 상황인데.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짓인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게 이제 나이트 가서 놀기 시작한 게 2001년도 이쯤이었는데 진짜 최고조에 이르렀던 게 이제 그 월드컵 시즌이 다가오고 그 시기,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모든 나이트 클럽에서 이제 빨간색 중심으로 이렇게 다 디자인하고 조명도 빨간색으로 바뀌고 하면서 한 명이 이제 무대를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호회 회원 중에 한 명이 너무 하이 돼가지고. 아, 기분이 업돼서. 예, 업돼가지고 무대를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한 명이 무대에 올라가니까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된다. 하고 또 한 명이 따라 올라가고 해가지고 그 우리 팀이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그 나이트에서. 예, 그러니까 돈도 안 받고 무대 올라가서 놀아주는 거잖아요. 분위기를 띄워준다고. 아니, 거기 나이트 장사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예, 그때는 딴 나이트에서 자꾸 애네들 보내는 거 아니야? 우리 망하게 하려고? 자꾸 손님이 줄어, 애네들만 오면. 요즘은 클럽에 들어가려면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나이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 옷도 좀 봐야 되고 하는데 슬리퍼 예전에는 뭐 신으면 안 되더라고. 예전에는 뭐 그냥 들어가면 무조건 오케이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모르겠어요. 이게 웨이터들끼리 우리 때문에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인라인이라는 교통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 시내에 있는 모든 클럽을 다 다녔어요. 이동수단은 확실하니까. 예, 예. 왜냐면 어디선가 술을 먹고 술을 깰 겸 다른 동네로 이동하는데 인라인을 타고 가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죠? 예. 인라인이 사실 위험하죠. 밤에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잘 안 보이거든. 갑자기 휙휙 지나가니까. 그거는 또 우리가 또 그 동호회 차원에서 안전 규정이 있었죠. 이게 장비를 반드시 챙겨야 되는 야광봉이나 이렇게 그 복장 규정 같은 게 우리 동호회 차원으로는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무 소용이 없었네요. 예. 아, 그 좌회전했을 때 네. 짜증 많이 났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나이트 클럽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게 너무 맞들여가지고 정말 인상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기억 중에 하나가 그 다음 날이 섹시 댄스 대회 모르고 나오는 아니요. 겁니까? 다음 날이 자극적인 거? 예비군 훈련을 가야 되는 날이었어요. 다음 날. 예비군 훈련을 가야 되는 날인데 이미 내 몸은 번개에 와버렸고 이미 술은 마셔버렸고 나이트를 가자고 하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계속 먹다가 그 당시에도 저는 야수였거든요. 별명이? 예, 이름이 야수였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거의 이 마차님처럼 머리가 어깨까지 긴 상태에서 노란색으로 염색했던 상태였거든요. 아우, 꼴 보기 싫어. 얘기만 들어도 꼴 보기 싫어. 아우, 꼴 보기 싫어. 네. 얘기만 들어도 꼴 보기 그러니까 싫어. 그 상태에서 이제 술이 막 들어가면은 에이 몰라 그냥 가는 거야 하면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나이트 클럽을 갔다가 너무 이렇게 삐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춤을 추고 놀다가 허리를 삐끗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야.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머리 하고서는. 예. 아우, 꼴 보기 싫어. 생각만. 그 머리로 하고서, 아우, 허리 하고 있는 거, 아우, 생각만 해도 꼴 보기 싫어. 아우. 그 상태에서 이게 예비군 훈련을 한번 빠지면은 진짜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택시 타고 꾸역꾸역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비군 훈련 4시인가 5시인가 끝나고 바로 한의원을 갔죠. 한의원 가가지고 침 맞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이트를 갔습니다. 대단하네. 대단해. 그냥 뭐 한 번 꽂으면 바로 낫네요. 그냥 침 한번 놨더니 바로 나네. 젊을 때니까 그때 한참. 그런 것처럼 어떤 날은 너무 심하게 놀고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안 돌아가서 또 한의원을 가고 저녁에 바로 또 나이트를 가고 이런 일상적인 생활들. 듣고 나니까
그 한의원이 어디에 좀 알려줘. 되게 용한 마지막에 되게 용한 것 같아. 그러네. 거기가 머리 못 쓰는 사람을 한 번 놨더니 바로 나이트를 갈 정도면은 명이네. 야, 이거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놀았다는 그 개념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말 단순하게 이제 접근을 한 건데, 저는 지금은 이제 모든 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트처럼 뭐 음악 빵빵하게 나오는 거 있죠. 저는 그래서 극장도 잘 안 갑니다. 극장에서 시끄러워서? 나오는 이 그 사운드가 너무 커서 불편해. 그냥 앉아서 보는 게. 놀 만큼 놀았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룸이라고 하는 룸사롱? 예, 룸사롱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그 음악 소리 빵빵하게 안 나오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계속 이렇게 출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은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 어디 가서 누가 뭐 거하게 놀았네 하면 뭐 그래 고생 많다 이런 생각이 들지 뭐 부럽다 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난 아직까지는 부럽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참 룸사롱을 다닐 때 거기에 이제 그 마담 누나들한테 이야기 들었던 게 있거든요. 그 마담 누나들한테 그 사람들은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업가들이에요. 왕마담들은. 이 새끼 마담들도 일종의 매니저들이고, 실제로 이제 접대를 하는 그 여자의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동을 하는 거지, 대부분은 그 관리자들은 사업가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이랑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그쪽 업계, 유흥업계들이 이제 어떻게 조직되고, 회사가 만들어져서 매니저를 리크루팅하고 이 사람들을 구하고 돌아가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재미가 없는 거죠. 점점 재미가 없어져요. 너무 많이 알아버리니까. 예.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와 누구 이쁘더라. 어떤 마담 누나 이쁘더라. 막 이런 상태에서 가면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아니까 이제. 계속 뻔질나게 가다 보면 이제 그 마담 누나들이랑 누나 동생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요즘 고충들에 대해서 뭐겠어요. 이제 업소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얼마 전에 세금 조사 받았어. 예, 뭐 그런 이야기. 얘기 듣고 나서 놀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업계의 실상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짧은 치마 입은 여자가 옆에 와서 뭔가 오빠 하면 불편해. 그렇지. 너 나한테 왜 그러니? 이럴 것 같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야수 씨 오늘 오면은 처음 왔는데 동생이 등록금 마련해 주려고 언니가 힘들게 벌러 온 거야. 재밌게 놀아. 재밌게 놀 수가 없잖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노는 것도 늦게 알게 되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나도 그래서 그런 게 부러운 게 나는 그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 나중에 뭔가 막 엉뚱한 데서 튀는 것 같아요. 분출할 시기가 올 것이 화산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어. 나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늙어서 그러면 진짜 몸상해요. 뼈사가. 안 돼. 그래서 저기 멸치 자주 먹어가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나이트를 다니면서 그 여러 가지 봤던 인간 군상들을 보고 또 제가 온몸을 던져가면서 진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너무 놀아서? 예, 그러니까 이러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침 맞고도 일어날 수가 없겠다. 언젠가 침 맞았는데도 갑자기 손으로 덮어줄까봐 좀 겁이 나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흥이 너무 이렇게 오다 보면 마약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너무 재미있다는 느낌이 계속 지속되면 육체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프고 많이 다치고 했었어요. 그럼에도 너 업돼가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트 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딘가에서 목적지를 정하고 인라인스케이트를 가는 그걸 하고 이제 부산에서 울산까지 간 적도 있어요. 저 인라인 가지고. 예, 통일전망대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는 프로젝트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내리막길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오르막길을 진짜 너무 힘들지만 내리막길 내려가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찔한 순간이 많아요. 그 당시에는 막 재밌다고 막 히히낙낙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이건 정말 하늘이 허락한 거구나. 기적이구나. 예. 실제로 다친 사람도 있죠. 많죠. 그러니까 이게 헬멧이 깨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친구들도 많죠.
그래서 막 내리막길에서 굴러가지고 온몸이 다 찢어져가지고 막 철가상에 피투성이 된 경우도 그래서 있고. 병원에 보내고 나서는 다시 또 자기 나이트 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친구 못 가지 우리가 신나게 놀아보자. 야, 오늘도 아무도 안 죽었어. 좋아. 비록 병원 4주 진단 나왔지만 아무도 죽지는 않았어. 신나게 놀아보자. 그러니까 제일 심하게 다친 친구가 양팔과 양 두 다리가 다 부러진 친구가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우리가 당번 정해가지고 병원 출퇴근하면서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서로 진짜 친하긴 했겠네요. 예. 그거는 부산에서 한 거잖아요. 네, 부산에서. 요즘 심심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딱 심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죠. 자, 새날 덕분입니다. 새날에서 딴 생각을 못하게 오래 잡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행인 줄 아세요. 제가 몸이라도 좀 건사해야지 꾸준히 방송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굉장히 조심해서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언론관, 언론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대한민국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돼야 되고 가짜뉴스가 어떻게 걸러져야 되는지를 청와대에서 명백히 인식을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원론적인 입장을 제대로 밝힌 거죠. 만약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면 탑으로 가야 되거든. 칼럼으로 슬쩍 다른 신문이 보도했던 거를 베껴오면서 은근슬쩍 가짜 뉴스인 거 사실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칼럼이라는 형식으로 그때 집어넣어서 또 음침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편집의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네, 그렇죠. 칼럼은 그렇게 나가죠. 본지의 방향과는 다르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고 나가고. 다른 측면으로 의심이 되는 건 조중동 같은 그 언론이라는 이름의 쓰레기들이 낚시질 같은 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의심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가짜뉴스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노출시킴으로써 청와대의 법적 대응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를 수정하기 위해서 법을 통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지금 뭐 지지율 독재를 통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가려고 미리 밑밥을 뿌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지점에서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홍준표의 MBN 그 고소건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관계가 있냐. 김우겸 대변인의 이 내용은 그냥 텍스트로만 보면은 말로 했는지 글로 했는지도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김우겸 대변인이 직접 읽은 내용이 있나 보고 쭉 쳐봤더니 없어. 무슨 말이냐. 사실 김우겸 대변인이 청와대 입장에서 동아일보에게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하면 본인이 언론 앞에 서서 직접 읽으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커요. 왜냐하면 언론 매체들은, 그러니까 특히 TV 매체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워딩이 있으면 갖다 따다 쓰기가 쉬운데 이 사건은 사실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입장문, 글로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게 청와대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거를 대변인이 직접 나가서 읽을 것이냐 아니면 입장문만 발표할 것이냐를 굉장히 많이 숙고를 했다고 해요. 만약에 김우겸 대변인이 강한 톤으로 말로 동아일보의 정정 보도를 요구하면 아까 말한 언론 탄압의 프레임에 걸리기 쉬워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몇 차례 의견을 교환한 후에 서면 브리핑 형식으로 청와대 뜻을 나타내는 게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뭐냐면 동아일보 니들만 봐라에 가까워요. 사실은. 서면으로 나가는 것들은 대부분 보도가 거의 안 돼요. 지면으로는 몇 개 나간 보도가 있지만 TV 보도 채널 종편 이런 데에서는 아예 보도를 안 한 형태. 화면 자료가 없지. 그러니까 나가더라도 단신이고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거를 대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동아일보 이 사람들 보고 있으면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조선 동아는 이 조동아리들은 뭐랄까 진짜 올림픽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거 같아 사실은. 그렇게 올림픽이 망해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은 어차피 잘 될 거 아니까 깽판이라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부려보자는 그 속셈일까요? 지방선거죠. 지방선거에 수구 세력으로 불리는 세력들이 괴멸하는 걸 막기 위한 저는 궁여지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지금부터 떨어뜨리는 방법. 오직 먹히는 건 딱 하나이더라. 색깔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생각을 얘기하면 70조 원이요? 80조 원인가요? 80조 원? 이거 7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주고 핵무기 없앨 수 있으면 저는 줄 수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괜찮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그거 핵무기 없애고 한반도에 70조 원 주고 평화를 살 수 있다면 사는 것도 괜찮죠. 아니 70조 원이라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700억 달러예요. 700억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수출 규모로 볼 때 700억 달러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프레임 싸움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프레임이 있지도 않은 사실인데 있는 걸 가정하고 줘도 돼 안 줘도 돼 논쟁이 돼버리면 진짜로 있는 것처럼 돼버려서 진짜 중요한 건 그런 적이 없다가 끝내는 게 중요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명정님 속마음 같으면은 나도 그런 생각하고 싶지. 근데 그 프레임이 줘도 돼 안 줘도 돼 논쟁으로 가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극렬하게 반대편에 서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라는 것은 저들이 바라는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 논쟁으로 빠지게 만들고 싶다.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다. 자, 어쨌건 동아일보 정정 보도하세요. 홍준표처럼 해야 됩니까? 청와대 출입 금지. 부스 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 직접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빼! 부스도 빼! 법적 대응으로 가게 되는 그런 불상사까지 벌어지면 청와대 측에서는 뭔가 제재를 가하겠죠. 네. 김우겸 대변인이 장제원처럼 기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동아일보 기자랑 막 언성 높이고 이야기해. 품격이 없어 이 새끼들이 진짜. 김우겸 대변인이 그런 거죠. 야 똥아! 아이씨,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길게. 정당인 우리 미래가 앞으로 득표율이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비슷하잖아, 이름이. 당명을 만들어가는 과정만 봐도 합당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합당은 정거장일 뿐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게 100년 정당을 기획하는 거면 당명을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이거 안 된다고 저거 찌르고 이거 찌렀다가 안 되니까 다른 거 찌르고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공모를 했더니 바른국민당이 가장 많은 게 들어왔는데 그 자체가 어감이 교장 선생님 훈화 같아서 바른국민 이게 싫어서 그걸 배제한 상태에서 나온 안들 중에 미래당이라는 걸 그냥 갖다 쓴 거거든요. 아, 공모를 받긴 받았었네요. 처음에 했었죠. 그럼 뭐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제 마음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거잖아. 그렇지. 그 정당 명칭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이제 이게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상황이 쭉 지나가면 언론들도 또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글자가 5글자 이렇게 되면 줄여 쓰려고 하는 습성이 생겨요. 그러면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미래당이라고 써야 되는데 미래당이라고 쓰면 이미 미래당이 이제 선점하신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미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미래라고 못 쓰고 언론이 예전에 왜 열린우리당의 약칭이 원래 우리당이었어요. 열린우리당의 약칭이 우리당이었다. 근데 그게 우리라는 명칭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게 다 포함돼 버리잖아요. 다른 당 지지자도 우리당이 돼버려서 그걸 안 쓰고 언론들이 여루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래당을 못 써요. 미래당을 못 쓴 상태에 약칭도 없어. 그러면 바미당. 바른당. 뭔가를 발라버리는. 그러면 바른당이 되면 결국은 유승민의 바른정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언론들은 줄여 쓰거나 또는 우리 같은 네티즌들이 쓸 때는 바미당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바미당 이거 어감 진짜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쓰겠습니까? 이상한 말이 이상한데. 저는 그 바른미래당을 참 잘 만든 것 같기는 해요. 어감이 입에 감기는 게 바른미래당은 안 감기는데 미래한국당이 딱 어울리거든요. 6개월 뒤에.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 한국미래당. 미래한국당 괜찮다. 딱 좋죠. 딱 6개월 뒤에 그 운명을 보는 것 같아요. 내 친구 미래 정말 유명해졌네요. 미래가 그 미가 미국의 미가 아닐까요? 쌀미자일 수도 미국이 온다. 이거 이런 뜻으로. 자유한국당하고 만약에 바른미래당 합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네이밍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한미당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뭐 미안하다에서 미한당 뭐 이렇게 발음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미안하다. 그 네이밍 하는 거 타이틀 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시작부터가 이렇게 막 꼬였다는 부분에서 보면은 뭔가 좀 암울한 미래가 예측되는 정말 미래 없당 이런 느낌이에요.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미래당을 창당한 다음에 이런 당명 논쟁으로 우리가 미래당을 약칭으로 쓰겠다고 먼저 선빵을 날렸으면 가능한 어떤 여지도 있었는데 국민의당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쓰겠다고 접수를 하면 선관위 입장에서 그걸 쉽게 받아주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미래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정당 정확한 이름은 우리 미래가 맞고요. 요걸 줄여서 쓰려고 하니까 뭐 우미당, 우리 미래당 이렇게 혼선이 올까봐 우리 약칭도 하나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정당 명칭을 선관위 등록할 때는 풀네임하고 약칭을 둘 다 등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간 국민의당은 그 약칭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국민의당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등록하려고 하니까 안 받아주고 우리 미래에다가 준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새정치국민의당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정식 정당이 이분들의 명칭은 우리 미래가 맞습니다. 당자를 안 붙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논란들 중에 하나는 안철수 씨가 우리 미래라고 하는 정당에 무슨 토론회에 와서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 미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부르면 미래당이라고 부르는 당이 있는 존재를 알면서도 그거를 깔아뭉개고 그걸 등록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비난이 좀 쏟아지고 있는 거죠. 비판이. 제 친한 친구 중에 미래라는 친구가 있어서 자꾸 우리 미래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우리 미래라는 이 정당이 2017년 3월에 창당이 됐더라고요. 대변인 인터뷰를 보니까 지금 현재 당원이 8,000명 넘는데요. 그러면 절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 정당이 아니거든요. 이게 국민의당처럼 이렇게 정말 내가 당원인지 아닌지도 모를 사람이 더 많다고 의심되는 이런 당원들이 아닐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직접 입당한 사람들일 텐데 그런 분들이 8,000명이 넘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당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생각해낸 걸 자기 스스로의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였던 척했던 그게 너무 괘씸한 거죠. 안철수의 그 괘씸죄가 있는 거죠. 아니 상표 등록을 하더라도 비슷한 이름을 다 검색한 다음에 하는 게 필수인데 네. 이거 너무 전형적인 약자에 대한 폭력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알바키 하려고 그랬던 거죠. 두 당이 공식적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통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미래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선점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똑같은 시간에 도착한 또 다른 당이 있었던 거라고 보고요. 야, 안철수 정말 짜증나겠습니다. 누군가한테 짜증을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명정님. 안녕하세요. 유병조입니다. 다음에 평창은 온도가 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마차님. 안녕하세요. 극중주의를 추구하는 마차입니다. 아, 예. 겨울 올림픽은 추운 게 맞고요. 추워도 되고 개막식만 뚜껑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2월 7일이니까 설 명절이 사실상 이제 뭐 한 10여일 정도 남았는데 일단 호주산 소갈비 있잖아요. 그거 매진이에요. 오늘 아침에. 오. 더 이상 이제 주문하실 수 없고요. 예, 이번에는 제가 성공했습니다. 그러네. 오늘 또 그런 분 한 분 있었어요. 소갈비 그거 주문 어디다 하면 되죠? 지금 매진됐어요. 이렇게. 그런 일이 하나 있었고. 삼바이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잘 나가는 그런 품목이고 건실한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어떤 분이 산양산삼 제가 봐도 명절 선물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약간 뽀대나 보이는 측면에서. 근데 품질 검사 합격증 있냐 없냐 이렇게 댓글 다신 분 한 분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있어요. 그 처음에 삼바이라는 것이 품질 합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거든요. 임업진흥원에서 나온 품질 검사 합격증이 있습니다. 한우라든지 표고버섯, 꽃감, 뭐 벌꿀, 멸치, 굴비 등등의 특별한 선물의 보고 같은 곳이니까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요. 팟빵 공지사항에 보면 명절 선물 먹거리에 대한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삼바이는 2월 18일까지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고요. 다음에 오색 찰란 떡국 세트 있죠. 이거는 거기에 보면 생굴 매생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당장 해 드실 분들은 주문해서 먹으면 되는데 명절용으로 쓰기는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떡국 세트가 아닌 오색 떡만 따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검색에 이제 등록이 돼 있어서요. 다음 검색창에 농부와 어부 이렇게 입력만 하셔도 사이트를 바로 찾으실 수가 있고요. 배송 메시지에 새날이라고 적어주시면 떡국 주문 1개당 무조건 1,000원씩 환불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우체국 배송이 14일까지니까요. 그 전까지 주문해 주시면 배송이 설 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에 떡국 국물은 연지연 곰탕이에요. 오, 완벽한 무슨 선물 맞습니다. 세트 같은 느낌이네요. 한우 사골과 고기 외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뭐 이런 거고요. 예, 그리고 장수사과. 장수사과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광고를 만들어서 보내시거든요. 희한한 광고들 많이 보내셔가지고 아 이분 굉장히 크리에이티브가 있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의 우상 뭐 김현식 형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재밌는 분이세요. 이분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고급 사과는 아닌데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사과라고 표현하는 거는 겸양이에요. 겸손이에요. 겸손이죠.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바라고요. 이왕이면 연대하는 업체들의 선물을 준비하시기 바라고 공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2787회 관련해가지고 초등학교 옆에 아스콘 공장 그 안양에 있는 연현마을 예. 그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가서 청와대 청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청원 마감일이 2월 18일이에요. 지금 정영식 판사 관련한 청원도 특별감사,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도 청원 올라온 글만 몇백 개라고 그러고 그중에 이제 선택과 집중해서 하나
올라온 게 방송하는 현재 19만 명 행해가고 있거든요. 네. 아마 오늘 저녁이 되면 20만이 넘어갈 수도 네. 있는데 여기는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옆에 아스콘 공장이 있다는 이번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이것도 공지사항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예전에 한번 그런 거 밝힌 적이 있거든요. 20만이 못 되더라도 이건 꼭 답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답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저는 기대하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라는 어린 세대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병에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좀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재밌는 이야기부터 할게요. 미래당,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당명으로 쓰려고 했던 미래당을 쓸 수 없게 됐다는 아주 즐거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미래당을 못 쓰는데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바른미래당, 약칭 안 씀. 정말 안철수 속으로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 바른미래당 제안을 유승민이 했다고 하는데요. 안철수 속 터지겠습니다. 뭔가 기운이 유승민 중심으로만 돌아가. 네. 이상하게 내가 한 건 잘 안 돼. 하늘이 노하셨어요. 내가 봤을 때. 중간에 그거 하나 넣어주세요. 그 정우성 CF 중에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바른미래당의 불길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네. 어쨌든 약칭으로 미래당도 쓸 수 없게 됐네요. 당연하죠. 정식 명칭이든 약칭이든 등록되어 있는 게 있으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바른미래당 너무 좀 그렇잖아요. 미래 못 쓴 당. 어차피 못 쓸 거. 미래 못 쓴 당. 아니 이거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으로 쓴다면 이 청년을 내고 싶을 텐데 누구한테 화풀이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진짜. 우리는 이제 명칭이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한경호라고 부르죠. 뭐 진보 쪽 신문들 대표적으로 한경호 이렇게 부르는데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한겨레 신문. 바로 그거거든요. 한겨레 신문이라는 호칭은 없어요. 그냥 한겨레입니다. 제호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우리 미래하고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당을 붙이면 당이 되는 거고 우리는 뭐 당을 안 붙이겠다. 대표적으로 전에 말한 자유민주연합, 자민련, 당 이렇게 안 하잖아요. 새정치국민회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통상적으로 우리 미래 당 이렇게 부르는 건데 정확하게 정식 명칭을 들어가자면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고 약칭으로 미래당 이렇게 불리우는 건데 야심차게 협당도 하기 전에 제목을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스텝이 꼬이는 거죠. 처음에 미래당이라고 그 안철수 유승민 그 팻말을 들고 있을 때부터 좀 불안했던 게 거기다가 체크 표시하고 미래 업당 정말로 미래 업당이 돼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 좀 돼서 거기 체크 표시하고 IT를 넣으면은 이따가 또 되고 재밌는 당이죠. 그래서 선관위가 민주평화당의 등록 신청도 같은 날 했다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 미래는 약칭 미래당이 되는 것이고요. 민주평화당은 이걸 약칭을 어떻게 신고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약칭도 아십니까? 민주당이죠 지금 현재. 두 개죠. 더민주하고. 더민주하고. 두 개요? 그러니까 그 더민주에도 당자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약칭으로만 부르면 그냥 더민주에서는 이렇게 불러야지 더민주당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이밍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또 깨닫게 되고요. 미래스럽지 않은 분들이 구태 정치로 가면서 미래당 그러면 내가 선관이라도 뭐 이유 여하를 따라서 안 받아줄 것 같아. 새날당 어때요? 새날당. 소송감입니다. 새날이 왔는데. 새가 날아든당. 김희석 원장이 혁혁한 공로는 그거 아니에요. 민주당 이름 갖고 있었던 부분. 그게 등록이 안 된 상태로 버려주고 있다가 왜냐하면 안철수에 의해서 버려진 거거든. 새정치민주연합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칭이 뭐였게요? 퀴즈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새정년. 네, 새정년. 띵! 뭐냐면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약칭 등록이 새정치연합이었어요. 근데 약칭이 5글자나 돼. 그때 안철수가 했던 바보 같은 짓 중에 하나가 민주자를 빼버린 거예요. 약칭에서. 그래서 그 언론들은 그걸 새정치연합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불러달라는 약칭을 빼고 새정년, 새민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불렀단 말이에요. 뭐 그런 부분이라 네이밍도 굉장히 좀 현명하게 할 필요 있는데 이 네이밍에 있어서 안철수는 상당히 좀 물론 본인이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홍보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리숙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아일보의 악의적 칼럼인데 동아일보가 북한이 남북 대화와 핵 동결의 대가로 수십조 원의 현물 지원해달라는 의사를 남측에 타진해왔다. 요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건 물론 조선일보의 예전 보도이기도 한데 인용해가지고 칼럼을 써요. 완전히 오보가 아니라 사실은 가짜 뉴스지. 허위사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의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와
나는 오보의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의 가장 명확한 지점은 뭐냐면은 가짜뉴스는 의도가 있어요. 틀린 걸 알면서도 내는 게 가짜뉴스고 오보는 정말로 몰랐거나 해서 실수해서 바로 정정해주는 그건 좀 오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악의적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인 거를 알면서도 그걸 근거로 이런 주장을 버젓이 칼럼에 실는 거는 데스크에 어떤 특정한 의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가짜뉴스는 동아일보 자체에도 득이 될 게 없는데 김우겸 대변인이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 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관계당국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 라고 확실하게 밝혔어요. 그런데 아직 뭐 정정 보도나 뭐 사과 보도 이런 게 전혀 없죠. 청와대 측의 김우겸 대변인에 의한 발언의 요지는 동아일보 정정보도해라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정보도해라. 아니면 법적 처분을 받게 하겠다. 법적인 과정으로 들어가겠다. 그러한 일을 벌이게 당신들이 행동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청와대 측의 공식적인 대언론 메시지가 첫 번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해서 혹세무미 나는 언론애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거고요. 사실 굉장히 반가운 뉴스입니다. 이 부분은. 청와대가 사실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강력한 본인의 권력 의지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그런 사례를 벗어나서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정말로 대통령이 되고 정부가 만들어진 이러한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본인이 강한 의지로 무엇을 할 테니까 니들 언론 입 다물어, 언론 보도 똑바로 해 라고 메시지를 던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그동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던 것은 대다수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평양역을 출발하는 북한 예술단을 뜨겁게 환송하는 김여정 제1부부장. 현송월 단장과도 반가운 인사를 나눕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한 친동생으로 설마했던 김여정의 방남이 현실화됐습니다. 북한은 오늘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파견하는 고위급 대표단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포함시키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관련 직책 및 다른 외국 정상의 가족들이 축하 사절단으로 파견되는 사례도 함께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가족을 의미하는 이른바 백두혈통의 일원이 우리나라에 오는 건 김여정이 처음입니다. 김여정은 김정일의 세 번째 부인 고영희의 막내딸로 올해 36살인 김정은보다 4살 아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의 절대적인 신임 속에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며 오빠를 보좌하는 모습이 여러 번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당 행사장에서 맨 앞 주석단에 앉아 부쩍 높아진 정치적 위상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여정 동지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당 책임 일꾼들이 공연을 보았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헌법상 대외 수반인 김영남을 단장으로 김여정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원으로 하는 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절대 집행유예가 나올 사안이 아니라며 향후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계열사 합병과 관련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재판 등 다른 국정농단 사건의 판결에서 증거 능력이 검증된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합리적 근거 없이 무시해버렸다고도 했습니다. 특검도 오늘 또다시 입장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무리한 집행유예로 석방하고 다른 뇌물 공여 사건과 달리 부당하게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판단하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독일 코어스포츠로 36억 원을 보낸 게 재산 국외 도피가 아니라는 판단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판사는 재산이 국외로 빠져나갔다면 그 의도와 상관없이 국외 도피로 보는 판결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이 증거로 인정된 게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도 항소심과 같은 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김동혁 씨가 다스 관계자와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이야기를 나눈 건 지난 2016년입니다. 여기 도곡동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6년보다 몇 해 전에 이시영 씨가 이상은 씨에게 도곡동 땅 판돈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영감이 시영이 보고 달라고 해가지고 거야. 시영이가 이상은 씨로 내놓으셨으니 난 모른다. 분명히 안 되는 거야. 대화 속에 영감으로 표현되는 인물은 이 전 대통령으로 추정됩니다. 2007년 검찰과 이듬해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이었던 만큼 한동안 상황을 지켜본 뒤 원래 자기 소유인 땅 판돈을 되찾으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의 대화에 등장하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되찾은 땅 매각 대금 일부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두 차례의 대규모 수사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던 가족 간의 은밀한 내부 거래가 또 한 번 법의 판단을 받게 될 경우 이들의 대화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오늘 날씨는 바람 안 불고 햇볕 아래 있었더니 봄날씨.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렇게 추웠는데 평창 올림픽 시작하려고 하니까 안 추워지는 뭐 이런 느낌. 그 살짝 도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방송 나가는 날 그 다음 날이 바로 개막일이기 때문에 날씨가 일단 개막 시기에는 안 춥고 나머진 추워도 상관없어요. 추워야 제맛이죠. 예. 근데 개막식은 워낙 사람이 이제 많고 내빈도 많이 오니까 약간 풀려주면 날씨가 풀려주면 좋죠. 평창이 추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예. 평창이